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일단 주택 6만 채를 먼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용산 등 서울 알짜 지역, 그리고 과천과 판교 부근 등에만 약 3만 채가 들어서는 건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도심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인기 지역이 대거 포함된 만큼 실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2030년까지 착공됩니다. 핵심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역세권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튼튼한 안식처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서울 한복판 용산구 역세권입니다. 용산역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진 용산 정비창 부지입니다. 정부는 약 46만 제곱미터의 이 부지의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약 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군 기지 캠프킴과 또 다른 군부대 시설을 합치면 용산에만 13,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캠프킴은 1호선이나 4호선 라인이 가깝고 그로 인해서 광화문이나 이런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서울에 인접한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도 미니 신도시급인 9,800가구가 생깁니다. 지하철 4호선이 있고 고속도로와도 가까운 교통 유충지입니다. 이 밖에 태릉 골프장에 6,800가구,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성남 금토 2지구 등에도 6,300가구가 들어섭니다. 여기에 서울 강남구청과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고양 국방대학교와 군부대, 우체국과 세무서에 심지어 테니스장 부지까지 정부 부처가 쓸 수 있는 땅이란 땅은 모두 끌어모아 대방출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2030 세대분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주요 역세권 입지에 최고 물량의 공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달에도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이렇게 끌어모은 6만 채를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중점적으로 공급한다는 게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입니다. 서울 용산 같은 금싸라기 땅에 대규모 공급을 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게 하고 임대 비율도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과천 경마장에서 1km도 안 떨어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 호가가 2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용산 정비창 바로 앞 아파트는 더 작은 평형이 20억 원을 웃돕니다. 이른바 금수저가 아닌 이상 젊은 층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20억이라는 금액을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도 못 모을 것 같고 대출이 그 정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비현실적인 금액 같아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내놓은 6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거 복지와 집값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죠. 누구나 원하는 선호 지역인데다 구체적인 공급 일정이 나온 만큼 당장 매수세는 한풀 꺾이고 좀 더 기다릴 이유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지에서 청년층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들이 공급된다는 신호가 매수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신혼부부에게 어느 정도 물량을 배정할지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과 임대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젊은 층 위주 공급이라 임대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삽을 뜨고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주로 아파트 위주니까 3년 걸린다고 하면은 30년 이후잖아요. 그래서 이번 공급 대책이 향후 한 2, 3년 정도를 커버하기에는 어렵다. 지속적인 공급 신호와 함께 이 대통령이 불을 지핀 부동산 세제 정상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이렇게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정부 공급 대책에 당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공공주도로 주택을 너무 많이 공급하려 한다. 세계문화유산 경관을 해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푸는 게 낫다는 식인데요.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인근. 정부 발표 직후 찾아간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엔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조금 이따 원장님 내가 연락드릴게요. 계획보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건 아닌지 묻는 주민들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만 세대 이상이 들어왔을 때 교통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인허가 열쇠를 쥔 서울시는 반발했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급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포문을 연 데 이어 오늘은 서울시가 정부 대책 발표 3시간 만에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충돌 지점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서울시는 기반 시설을 고려할 때 8,000호가 최대치라는 입장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1만 호로 늘리려면 소형 아파트 위주로 지어야 하는데 이러면 녹지가 줄고 양질의 주거 공급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또 6,000호 이상 공급 예정인 태릉 골프장에 대해서도 세계 문화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공공주도에만 매몰돼 있다면서 용적률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 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주장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고 공공개발보다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머물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깨지지 않는 거울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닥은 일본식 다다미로 깔고 편백나무 히노키 욕조와 캣타워 등도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무허가로 골프 연습장을 몰래 짓기 위해 가짜 서류를 꾸미고 안 보이게 나무를 심으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홍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몰래 설치됐던 골프 연습장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직원들을 불러 골프 연습장 설치 공사를 지시했는데 외부에 알려지는 걸 피하려 공사명은 초소조선공사, 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시설이라며 허위 문서를 꾸몄습니다. 김 전 처장은 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으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스윙 자세를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골프 연습장 안에 깨지지 않는 거울을 설치하라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 건물을 증축해 만든 골프 연습장은 토지 사용 승인, 건축 신고, 부동산 등기 등의 관련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은 사실상 유령 건물이었습니다. 행안부의 토지 사용 승인과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골프 연습장 공사비가 1억 3천여만 원에 달했지만 관련 승인도 없고 공사 서류도 가짜라 국회나 외부 기관에선 관저한 골프 연습장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애완고양이를 위한 캣타워가 173만 원, 일반 욕조의 2배 크기인 편백나무 히노키 욕조가 1,484만 원, 일본식 전통 바닥재 다다미가 336만 원, 전부 국민의 혈세로 설치한 건데 감사원은 11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처장 등 관련자들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21g 특혜 의혹 등 관련 진실이 특검 수사에서 더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업체는 엉뚱하게도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업체의 사업계획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포착됐습니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피고인이 무인기 북한 침투 작전을 수립하던 시기에 군이 이 업체에 관심을 타진했다는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창업지원단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민간업체가 재작년 입주했던 공간입니다. 공모전에서 선발돼 사무실을 지원받은 겁니다. 창업도 공간만 빌려주고 하는 거지 나간 지 벌써 1년이 넘은 회사인데.
MBC는 업체가 대학에 냈던 사업 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제출 시점은 2024년 11월. 소형 다목적 무인기를 창업 아이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필요 없음, 항속거리 120km, 자폭과 정찰 임무를 전환하는데 3분이 걸리지 않음이라고 홍보합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2024년 6월부터 국군이 관심을 타진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앞으로 1년 동안 군의 소형 무인기 대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적었습니다. 국군이 이들에게 관심을 보였다고 했던 2024년 6월, 공교롭게도 군 일각에서 무인기 관련 작전이 은밀히 추진됐습니다. 이 시기 당시 대통령 승인 아래 김용현 경호처장이 북한의 무인기를 날리는 작전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작전 사령관이 지휘체계에 있지도 않은 김용현 처장에게 무인기에 전단통을 달아 떨어뜨리는 전투 실험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군 내부 움직임을 고려하면 무인기 업체 사업 계획서에 나온 군과의 연결고리를 단순 홍보로만 치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도 업체 대표와 이사 등 피의자 3명을 공작 협조자로 포섭해 공식 업무를 맡겼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인기 관련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계엄 선포 반년 전부터 군이 민간업체에 접촉해 별도의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경합동조사-TF도 최근 이들의 사업계획서를 확보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군과의 연결고리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업계획서식으로 제출했던 서류에는 뜬금없게도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무인기 사업 목적으로는 아프리카 해적 퇴치를 내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버젓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안에다 사무실까지 지원받았던 겁니다.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현판 앞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눈을 맞추며 악수합니다. 무인기 업체의 대표와 영업이사입니다. 2023년 7월 이들이 서울 사립대학에 처음으로 제출한 창업기획안에 첨부해놓은 사진입니다. 이들은 대통령실 근무 경험을 전문성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내세운 사업 목표는 거창했습니다. 아프리카 기니만 해적 퇴치를 위한 무인기 운용, 무인기를 개발해 안보 호전 사례를 만들어 아프리카의 북한의 개입 여지를 줄이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비살상 정찰용 무인기를 만들어 경쟁사보다 싼 값에 현지 무인기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해놨습니다. 국군을 상대로 영업을 맡았다던 대북 전문이사가 홍보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저희는 그 정찰용 그런 거를 목표로 만들어 놨고 저희는 아예 싼 거로 한 대에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들 업체는 16개 팀 중 11호 심사를 통과해 대학 사무실에 입주했습니다. 평가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MBC에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내세우는 게 의아했고 기술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아프리카 무인기 사업도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재계약 심사를 위해 제출한 계획서에서 이들은 6개월 만에 안전 문제로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별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고객 요구로 새로운 무인기를 만들고 있다며 제작을 마친 뒤 바로 실전 투입이 예상되는 시점을 2024년 6월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24년 11월 심사에서 개발 역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혹평을 받고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해당 사립대학은 부실 심사가 아니었냐는 MBC 질의에 적법하게 이뤄졌고 수사 중인 사안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죠.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라고 말했던 명태균 씨와의 통화 이후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을 보궐선거 후보로 미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재판부는 공천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공짜 여론조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를 돕고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김영선이 경선에서 열심히 뛰었으니까
저는 김영선이 좀 해보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제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 통화 이튿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선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 당시 경남 창원 의창구 내부 여론조사에서 1위는 장동화 전 경남도당 대변인, 2위는 김종양 의원이었고 김영선 전 의원은 3위에 그쳤습니다. 지자체장 낙선 경험이 있던 1위 장 전 대변인이 원천 배제된 상황에서 윤상현 위원장은 3위였던 김 전 의원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여성이 워낙 없다. 김종양은 지역에서 한 게 없다. 김영선은 윤석열 캠프에서 오래 해왔다는 등 여러 차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한기호 위원이 김 전 의원을 공천하면 시장까지 이를 수 있다며 여론조사를 한 번 더 돌려보자고 했지만 윤 위원장은 그냥 오늘 끝내버리자며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투표 끝에 3위였던 김 전 의원이 공관위원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공천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명 씨와 통화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취임을 하기 전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뇌물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 보니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기소했습니다. 명 씨가 건넨 공짜 여론조사만큼 이익을 취했는지가 법적인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이 여론조사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만 제공됐던 것이 아니라며 재산상의 이익이 두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법한데 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론조사에서 야당 1후보는 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명 씨에게 한 바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아본 14건의 여론조사 중 3건은 두 사람에게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결 내용에는 방조죄 성립도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기를 쪼개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다른 주가 조작 세력의 유죄를 이끌어냈던 검찰 수사팀 책임자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구민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김 씨를 주가 조작 공범으로 볼 수 없고 시세 조종을 방조한 의혹은 의심되지만 따지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특검이 방조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은 문제나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걸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지만 주가 조작과 방조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나 면소 판결을 내린 것에 가깝습니다. 김 씨 계좌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쭉 이어지는 행위로 보지 않고 3개의 시기로 쪼개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는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김 씨가 주가 조작을 알았을 가능성이 인정된 시기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적었습니다. 김 씨처럼 돈을 댄 전주 손모 씨는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지만 김 씨는 방조 혐의도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 같은 선고 이후 검찰 내부망엔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한 김태훈 대전고검장. 김 고검장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공동정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기존 판결의 취지나 법리에 비춰볼 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공범들에 대한 앞선 판결에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은 짜고 친 거래인 통정거래 100여 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절반가량이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고 김 씨가 제공한 20억 원은 주가 조작의 주요 자금으로 쓰였다고도 인정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또 거래의 시기를 쪼개 공소시효를 계산한 것도 포괄일죄에 가담한 공범의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기존의 판례와는 어긋난다고 적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특검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지만 특검이 이번 주 내로 항소할 계획을 밝히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동정범 여부를 두고 2심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건희 씨는 윤 전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 넉 달에 걸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당초 특검은 샤넬 가방이나 그라프 목걸이 같은 사치품들을 받은 게 하나로 이어지는 범행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이 혐의도 시기에 따라 쪼개서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재판부는 시기를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기준은 2022년 4월 23일로 삼은 걸로 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씨에게 본격적으로 통일교 측의 청탁을 전달하기 시작한 무렵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성배가 2022년 4월 23일경부터 전달하여 준 문자 및 전화 통화를 통하여 통일교 측에서 원하는 것이 이에 따라 2022년 4월 7일에 받은 800만 원대 샤넬 가방은 무죄, 같은 해 7월에 받은 1,200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인 7월에 이런 사치품을 받을 땐 UN 535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수관 사업을 위한 대가성 선물인 걸 알고도 받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신분이던 4월에 샤넬 가방을 받을 땐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방을 받기 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화를 하긴 했지만 통일교의 대선 지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와 축하만 오고 갔던 겁니다.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그 시경부터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그렇지만 당시 김 씨는 통일교 관련 요청이 있으면 전 씨와 상의하라고 윤 전 본부장에게 건진법사를 창구로 정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금품 전달과 청탁 사이 시간적 간격이 넓은 게 아닐 뿐더러 청탁이 사후에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한 건 지나치게 엄격한 판단이라거나 당시 상황과 금액, 대통령 당선인 부인이라는 지위를 보면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금품 수수와 매각 매직 의혹이 있어도 정작 영부인에게 적용할 법리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토로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지만 권력의 장막에 숨었던 영부인의 부당한 이익까지 보호받는 현실이 정당한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논란이 된 한동훈 전 대표를 결국 제명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면서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돌파구는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 20분도 안 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 처분 16일 만에 단식 후유증을 겪던 장동혁 대표가 복귀한 뒤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속전속결로 결정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총 9명 중 장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조광한 최고위원 등 7명이 찬성했고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반대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그동안 한 전 대표 제명을 반대해왔지만 오늘은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권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지도부의 승인 없이는 앞으로 5년간 재입당이 금지됩니다.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물론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도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출마할 수 없는 겁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을 수 없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올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기각 시 당으로 복귀할 여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대부분 비례대표인 탓에 신당 창당도 여의치 않습니다.
친한계 의원들 같이 탈당해서 신당 만들거나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이 당이 장동혁 체제가 심판받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재건을 해야죠. 결국 그에게 남은 카드는 무소속 출마인데 지역적 기반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또한 쉽지 않은 길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까지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개적으로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당내 갈등이 일파만파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국회 앞에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징계 철회를 외칩니다. 제명이 확정되자 이번엔 국회 안 천막 농성장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 시각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 16명은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한 전 대표를 엄호하며 오른팔 노릇을 했던 장 대표. 사건을 키우고 또 그것을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생명으로까지 연결시켜서 몰아가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가 되자 당권을 위해 한 전 대표를 배신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장 대표를 향해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당을 이끌 자격이 없으니 물러나라고 적었고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통합의 약속을 저버리고 왜 뺄셈의 정치를 선택하냐며 질타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도 마치 예상했다는 듯 지도부는 차분한 모습입니다. 의원님 한 분께서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 대표가 제명을 밀어붙인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우군, 강경 보수의 지지세를 확고히 얻겠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DNA, 뼛속까지도 너는 좌파야. 네가 무슨 보수냐.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도 청구하지 않고 장외 여론전에 나서면서 중재를 외치던 중진 의원들이 돌아섰고 대부분 비례대표인 친한계가 집단 탈당하거나 신당을 만들긴 어렵다는 치밀한 계산도 작용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남아있을 경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장동혁 대표의 입지가 불안해지거나 당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역시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향후 윤어게인 이미지만 강화되며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지방선거 참패론이 대두되면서 지도부 퇴진 요구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이 정치 후원금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 시절 신천지로부터 최소 4차례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절반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전후로 입금됐습니다. 이승지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여성권익 신장을 목표로 설립됐다는 한국근의회의 3년 전 쌀 나눔 행사. 친윤 핵심 인사로 분류됐던 박성중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한껏 분위기를 띄웁니다.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행사를 연 근의회의 이희자 회장. 신천지 이만희 회장 측근 신도라는 게 전직 신천지 간부들 증언입니다. 실제 근의회 행사에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동원돼 축하 공연은 물론 진행 실무까지 도맡았다고 합니다. 제가 신천지 식구로 나타나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식구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식구지 식구 내 식구지 그러더라고요. 이 회장은 박 전 의원에게 2022년과 2023년 500만 원씩 후원금을 건넸습니다. 시기도 묘합니다. 첫 후원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 두 번째는 근의회 축사를 보름여 앞두고 입금됐습니다. 받은 돈은 더 있습니다. 신천지 기관지로 알려진 천지일보. 이곳 이모 대표로도 2020년과 2022년 500만 원씩 후원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받은 후원금이 최소 2천만 원인 겁니다. 윤회관의 측근 아닐까요? 화성준도? 화성동 가까운 그 계열 아닌가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후원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박 전 의원은 새누리당 이름이 신천지로부터 비롯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만희 총회장을 고소하기도 했지만 고액 후원금은 뿌리치지 못한 겁니다. 박 전 의원은 신천지 관련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행사 참여는 관례적이었다. 남은 후원금은 국고에 반납했다고 MBC에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한국근의회와 천지일보엔 찾아가고 연락도 시도했지만 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내란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갔던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에 대해 국방부가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란 직후 눈물을 흘리며 참회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가 이후 180도 태도를 바꿨던 김 전 단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던 특전사를 이끈 사람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었습니다. 그는 내란이 무산된 뒤 길거리에서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희고. 그러나 김 단장의 입장은 탄핵 정국에서 180도 돌변했습니다. 계엄을 막은 보좌진이 폭력을 썼고 계엄군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부대원들이 들은 수없이 많은 폭행과 폭언 욕설에 대한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결코 무력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기자를 연행하고 결박하는 CCTV가 발견됐습니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 말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지 몰랐다고 했다가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는 자신의 명령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 단장은 결국 특전, 방첩, 정보사령관과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국방부는 김 단장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도 하지 않았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양정 기준과 무관하게 답을 정해놓고 징계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재선의원 출신 이완영 씨가 한국공인노무사 회장에 취임했는데 시작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축사를 하고 내란 옹호 발언까지 드러나면서 노무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저희 취재진이 오늘 이 회장을 찾아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한국공인노무사 회장 취임식.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년의 회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2위 후보보다 불과 47표를 더 받아 가까스로 당선됐음에도 이 회장은 취임식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취임식은 극우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가 독점 생중계했고 윤 어게인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윤상현, 나경원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축사에는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나섰습니다. 정말 많은 좌파들이 저를 공격했어요. 많이 난리를 쳤는데 그때 저를 끝까지 지켜준 분이 바로 이 의원입니다. 댓글창엔 부정선거 음모론 찬양, 윤 전 대통령 석방 요구 등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취임 뒤엔 수습 노무사 교육 강사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초빙했다 취소하는 총극도 빚어졌습니다. 여기에 이 회장 본인의 12.3 내란 옹호 발언이 드러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3월 SNS에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적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됐다고 썼고 이후 대통령 석방은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회장을 만나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직접 물었습니다. 우선 내란 옹호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선 과거 발언일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당시 얘기죠. 그거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랑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지신 걸까요? 아니 노코멘트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정치적 얘기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황 전 총리 등 취임식 참석자들은 적극 옹호했습니다. 그분이 당시에 활동할 때는 계엄에 대한 찬반에 있을 때지 그분이 한 번도 내란에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노무사들의 내부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회장 취임식은 우리 노무사들에게 수치심, 상처, 우려를 넘어선 절망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노무사 292명이 오늘 이 회장 규탄 서명에 참여하는 등 파장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 입법이 없으면 관세 합의도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무조건 한국 국회가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라는 건데요.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엔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나섰습니다. 그는 한국 국회에 계류된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속도가 늦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통상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국회 승인 전까지는 합의도 없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불과 2달쯤 전인 작년 11월 말 3,500억 달러,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500조 원의 전례 없는 천문학적 투자금을 집행하려면 특별법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을 걷어 미국에 투자할 수는 없으니 법률에 기반한 기금이나 예산 항목이 필요하고 투자를 관리할 공공기관 설립도 요구됩니다. 그런데 법안 발의 2달 만에 미국이 속도를 문제 삼아 합의를 깨고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고 한 것입니다.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이지만 정작 합의에는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시점을 규정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백악관이 게시한 팩트시트에는 오히려 한국 외환시장 불안정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면 자금 조달 규모나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 시간 29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 투자 관련해서는 변한다든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런 압박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합의에 서명하라고 보내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통과 전까지 보복 관세를 매기는 것은 일의 진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의도를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는 이유가 결국은 임박한 대법원의 관세 판결 때문 아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선 우리 정부를 향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지 말라는 압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또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이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제분쟁 소송까지 예고했는데요. 자, 이들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우리 법무부에 제출한 중재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어겼다고 주장하는 한미 FTA 조항은 4가지입니다. 먼저 이들은 쿠팡 본사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과징금 예고가 국내 기업보다 과도해서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 당시 경찰은 판교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자 정부는 화재와 관련 없는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까지 꺼내며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지난해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SK텔레콤에는 역대 최대인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아직 제재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쿠팡이 차별받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미국 투자사들은 국내에 들어온 다른 해외 기업들보다 쿠팡이 유독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해외 기업도 국내에서 쿠팡처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없어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또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자들의 강경한 발언이 외국인에게 국제 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대우를 해줘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들 다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정보 사고의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경한 발언이 외국인을 존중하지 않은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미 FTA는 공공복지 목적의 정부 규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쿠팡에 대한 압박이 기업 경영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간접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쿠팡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무면허로 시작된 로켓 배송의 위법 소지를 인정하고도 제재하지 않는 등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별을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분야 세계 1위인 SK하이닉스는 지난 분기 대만의 TSMC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데 이어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삼성전자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333조 6천억 원, SK하이닉스 97조 1,400억 원. 나란히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에서 또 다른 역대급 기록을 내놨습니다. 1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47조 2천억 원으로 43조 원대인 삼성전자를 처음 제쳤습니다. 반도체만으로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을 전부 합친 삼성전자를 이긴 겁니다. 매출은 3분의 1이지만 이익은 더 남기는 알짜 장사를 한 건데 4분기 영업이익률은 58%까지 치솟았습니다. 100원을 팔면 58원을 남긴 겁니다. AI 산업의 급성장이 반도체 업체에게 극도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 덕분입니다. AI 칩의 필수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많이 찍어내느라 생산을 줄였던 PC와 모바일용 범용 D램 가격까지 덩달아 올랐습니다. 올해도 이런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전망인데 특히 HBM은 우리 업체들끼리 결승전을 치릅니다. 점유율 절반을 넘는 절대 강자 SK하이닉스는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할 거라는 자신감을, 2인자 삼성전자는 HBM 매출을 3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며 추격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도권이 계속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이제 HBM4를 통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매출이 더 높아지겠죠. 둘 다 같이 늘어가는. 역대급 실적을 낸 두 회사는 투자자들에게도 크게 한턱 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간 10조 원 가까운 배당에다 1조 3천억 원 특별 배당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조 원을 늘린 2조 1천억 원을 배당하는 동시에 12조 원대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호실적 속에 코스피는 오늘도 1% 가까이 올라 5,200선에 안착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상승하며 2.73% 오른 코스닥은 올해 수익률이 26%를 기록하면서 주요국 지수 가운데 전 세계 1위를 달성했고 코스피 수익률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이러한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계가 당분간 계속 좋은 성적을 낼 거란 게 업계의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AI 산업의 진화 경로를 그려봤을 때 좋은 기회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지은 기자입니다. 챗GPT에게 반도체 시장의 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잘 생각하기라는 문구가 표시되더니 AI가 답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47초 동안 생각했다는 문구를 클릭하자 AI가 어떤 자료를 취합해 어떤 수치들을 확인해 비교했는지 과정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학습한 AI가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논리를 쌓는 과정, 바로 추론입니다. AI가 추론하는 47초 동안 메모리 속에선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쉴 새 없이 실어 나르는 전송 전쟁이 일어납니다. 똑똑한 두뇌, GPU를 충분히 갖췄다 해도 데이터를 저장했다 전달해주는 기억 장치, 메모리가 느리면 GPU는 기다려야 합니다. 메모리 성능의 발전 속도가 프로세서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연산 담당 GPU가 이제껏 AI를 학습시켰다면 학습을 마친 AI가 추론을 통해 답을 낼 때는 빠른 메모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우리 기업들에겐 여전히 호재입니다. GPU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도 데이터를 나르는 일반 메모리 D램도 모두 우리가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Samsung and SK helped me invent the AI supercomputer. Without the HBM memory, there is no AI supercomputer.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30년까지 매년 14%씩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시장이 커질수록 고성능 반도체는 더 필요할 수밖에 없어 우리 반도체 업체들의 전성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삼성전자가 매년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일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과급이더라도 상여금의 형태를 띠고 근로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건데요. 차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은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 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아 돈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매년 성과급으로 매출 실적 등 목표 달성에 따라 목표 인센티브, 수익 성과 등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왔습니다. 다만 이런 성과급은 직원들 퇴직금 계산에선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삼성전자는 두 가지를 모두 제외한 겁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삼성전자 측의 승소. 하지만 최종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성과급 가운데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자의 근로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 역사의 새 장을 여는 대법원은 근로대가성이 있는 성과급은 평균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돼 있고 근로의 질과 양의 비례에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임금은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한. 삼성전자 외에도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퇴직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번 판결이 재계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물려 섭취도 줄이고 의료 강화에도 투자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건강한 사회를 유도하자는 건데요.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캠핑 의자를 챙겨온 사람부터 핫팩으로 추위를 견디는 사람까지 모두 두바이 쫀득 쿠키를 사러 온 이들입니다. 저희는 8시 반쯤에 왔어요. 촉촉하고 카다이프가 좀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어서 맛있었어요. 부모님이 약간 얘기 꺼내셔가지고 그냥 한번 사드려야겠다. 세대를 가리지 않는 뜨거운 인기지만 초콜릿과 마시멜로,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면 등의 재료를 보면 당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당뇨 섭취량은 35.5g. 특히 청소년 3명 중 1명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한 하루 기준보다 많은 당을 섭취합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는 이미 600만 명을 넘어섰고 비만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 비용은 연간 15조 원이 넘습니다. 비만이나 당뇨, 심뇌혈관 질환, 암 발생의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결국 의료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의료비가 증가되고 결국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해야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물리는 게 어떠냐며 공개 제안한 이유입니다. 현재 담배 한 값에는 841원의 건강증진 부담금이 붙고 이 재원은 금연치료와 흡연 피해 예방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미 WHO는 2016년 설탕이 든 식품과 음료에 최소 20%의 세금 부과를 권고했습니다. 멕시코는 설탕세 도입 후 탄산음료 소비가 9% 넘게 줄었고 영국에서는 제조사들이 설탕 함유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문제는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설탕 부담금이 도입되면 설탕이 쓰인 많은 식품들의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는 만큼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을 섭취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일단 설탕을 들어갈 텐데 그 설탕에도 돈을 더 들이면은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건강과 물가 사이에서 설탕 부담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선택지임은 분명합니다. 여당은 다음 달 12일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지난 2022년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오늘 경찰에 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 조사받았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네 번째 경찰에 출석한 김경전 서울시 의원.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전에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뒤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로부터 김 전 시의원을 보좌하던 정책지원관의 PC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PC에는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며 금품 전달 등을 논의한 녹취 파일 120여 개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현역 시의원은 공천에서 제외한다는 민주당 결정을 뒤집기 위해 2023년 6월과 7월 김 전 시의원이 분주하게 움직인 정황이 담겼습니다. 녹취록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 최소 8명의 이름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당시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었던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에게 민주당 최고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줄 수 있는 중진 의원을 만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이 무산된 뒤 또 다른 당직자에게는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아깝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녹취록에는 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의원들 이름은 거론됐지만 실제 금품을 전달한 정황 등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된 의원들은 김 전 시의원과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이 있느냐는 MBC 질문에 그런 적 없다, 모르는 일이고 오히려 궁금하다는 등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통화가 이뤄진 상황과 실제 금품 전달 여부, 차명 쪼개기 수법으로 현직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미국 곳곳에서 이민단속 요원 총에 숨진 알렉스 프레티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태도를 바꿔 총을 쏜 요원들을 휴직 처분하고 지휘관을 경질했지만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나세영 특파원입니다. 수술복을 입고 병원 복도에 줄지어선 의료진들이 비통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연방요원 총에 숨진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의 병원 동료들입니다. 환자들은 프레티를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So compassionate and such just a good man. To think about him being portrayed as a domestic terrorist, I couldn't remain silent. 프레티가 사살당한 미니애폴리스 거리는 강추위에도 촛불을 든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는 물론 미국 주요 도시마다 제각기 프레티를 기리고 이민 난국을 규탄했습니다. It was him, but it could have been any of us. I mean, he was trying to help someone.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자 트럼프 행정부는 잇따라 유화적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현장 지휘관을 경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엎드린 프레티에게 10여 발의 총을 쏜 요원 2명을 모두 휴직 처분했습니다. 경질된 지휘관 그렉 보비노는 유색인종을 겨냥한 무리한 전술과 시위대에 체류탄을 던지는 기행 등으로 이민자 체포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Fantastic. It's going good. A lot of good arrests today. 숨진 프레티를 되려 암살자로 몰았던 백악관 실세 스티븐 밀러 부실장도 수칙을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국 요원들이 사실상 치외법권 구역인 에콰도르 영사관까지 강제 진입하려 하는 등 현장의 이민자 추방 기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 don't care who you are, get back in your vehicle. Back up. Back up. 오는 주말 미국 전역에선 강추위 속에서도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영국 총리로서는 8년 만에 스타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미국의 오른팔처럼 행동하던 영국이 이제는 중국과 손을 잡은 모습인데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베이징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영국 스타머 총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영국 총리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China is a vital player on the global stage, and it's vital that we build a more sophisticated relationship.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스타머 총리의 발언에 시진핑 주석도 화답했습니다. 시 주석은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제안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다자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홍콩의 번영과 안정이 양국 모두의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도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과 신장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중국의 첨단 기술 수출을 통제하며 미국의 분신처럼 중국과 마찰을 빚어왔던 영국이 달라진 겁니다. 스타머 총리는 급기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나아가 중국과 세계 무역, 지정학적 위협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도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를 공식 선포한 겁니다. 여기엔 미국이 오른팔과도 같은 동맹 영국을 그린란드 문제로 관세 위협을 하는 등 피하 구분 없이 행동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콩 언론들은 그동안 미국의 생각대로 중국을 대했던 영국이 현실에 맞게 이를 바꾸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강선우, 김병기 의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연속 보도한 MBC 정치팀 김정우, 김상훈 기자가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천 헌금의 결정적인 증거인 두 의원 간의 대화록이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며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 의원들의 탈당 사퇴에 이어 수사가 본격화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박준현 선수가 자신을 둘러싼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 구단을 통해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학교 폭력 논란 속에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키움에 입단한 박준현. 지난달 충남교육청이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려 학교 폭력 사실이 일부 인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박준현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전지훈련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이에 피해자 측이 이틀 전 기자회견으로 대응했는데요. 만나서 화해할 예정이다. 기다려달라. 그 말 외에는 지금까지 70일 되도록 아무 말도 안 한 박준현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기만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현 측은 오늘 사과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 측에게 했던 발언 하나 이외에는 지속적 괴롭힘과 관련해 인정된 것이 없다며 미성숙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만 하지 않은 행동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키움 구단 측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장애인 노르딕 스키의 세계적인 강자 김윤지 선수가 동계체전 3관왕에 오르며 5주 뒤 패럴림픽 전망을 밝혔습니다. 트레이드마크 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크로스컨트리 좌식 3km 경기에 출전한 김윤지. 30초 먼저 출발한 선수를 첫 바퀴에 추월하는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18번째 동계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게 자꾸 눈에 보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18살이던 지난해 세계선수권 우승으로 큰 주목을 받은 김윤지는 힘든 레이스 중에도 늘 웃는 모습으로 국제무대에서 더 유명한 스타인데요. 코치님께서 너 별명 있더라 하고 얘기해 주셨는데 막 스마일리라고 총 검사하러 갔는데 이게 스마일리 총이냐고 물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올 시즌 월드컵에서도 2차례 정상에 오른 만큼 생애 첫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기를 즐기는 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덜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2도로 오늘 아침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에도 영하 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다행히 주말부터는 서쪽에서 상대적으로 온화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연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은 올해 1월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차고 건조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대기가 바싹 메마르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한 달 넘게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해안을 따라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씨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동해안에선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2도, 춘천 영하 15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1도로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